이 하이데거와 파라다임의 변화라고 하는 책이 타마스 쉐안이라고 하는 분,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시고, 하이데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거냐, 하이데거에게서 어떻게 파라다임이 이제 변화가 나타나느냐. 이 책은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하이데거가 어떻게 탈취해서 자기식으로 존재론적으로 모자이크하느냐에 대한 아주 그 깊은 연구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중요한 책입니다. 어, 이 미국에서는 타마스 쉐안이라고 하는 분, 스탠포드 대학 이분하고 버클리의 이제 드레이퍼스, 슈버트 드레이퍼스라고 하는 뭐 이분은 거의 뭐 하이데거 빠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러나 이제 드레이퍼스는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세요. 원래 후소를 전공했고 파리에서 이 모릴러 퐁티, 모릴러 퐁티하고 1년간 연구도 같이 했고 이 퐁티의 그 지각의 현상학을 소개도 하고, 물론 하이데거를 중요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하이데거를 옹호하진 않아요. 드레이퍼스도. 선생으로서는 거의 뭐 전설적인 선생들이죠. 이 두 분이, 쉐안하고 이제 그 이쪽 드레이퍼스하고는. 근데 이제 쉐안은 보다도 하이데거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이 하이데거가 아리스토텔레스를 과연 제대로 이해했느냐, 그리고 하이데거식의 아리스토텔레스가 과연 적합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연구를 해놓은 이제 책인데, 특별히 예술과 진리, 그다음 테크놀로지 문제에서 과연 하이데거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고대 그리스의 기술 개념을 제대로 파악했나, 이런 질문들이 나타나는 거죠. 하이데거는 1935년도, 그러니까 뭐 히틀러 시대 때죠. 예술작품의 기원이라고 하는 그 강연에서 이 예술작품은 알레테이아 진리다. 그러니까 흔히 일반적으로 예술은 미학으로 연결이 되는데 진리로, 알레테이아 진리로 가져갑니다. 예술은 진리가 된다. 뭐 가장 유명한 예를 들죠. 반 고흐의 신발 그림이 있는데 이 농부의 세계가 드러난다. 대지에서 일하는 삶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예술작품은 인간과 사물에 대해서 공간을 열어주며 세계를 세워놓는다. 그러니까 세계와 대지는 진료와 형상의 범주로 파악될 수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존재와 시간 14절에서부터 18절 사이의 세계라고 하는 건 현 존재가 경험하는 의미 관계의 이 구조적인 총체성이다 또는 지평이다. 뭐 여기에 하나의 이제 발전적인 표현으로 볼 수는 있는데, 이 대지라고 하는 개념은 헬더린 신에서 이제 헬더린의 시에서 이제 인용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만은, 이미 1935년도에 그 나치즘의 피와 대지, 시골의 농부의 삶을 아주 급진적으로 도시적인 삶에 대립시키고, 이 도시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그 이른바 상인 계급, 이런 유대인 은행 금융업을 공격하는데 이 대지의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그리고 자연적인 삶을 이상화를 시키는데, 이런 맥락에서 이 과연 예술 작품의 기원을 알레테이아 진리로 말을 할 때 그 드러나는 진리가 과연 무엇냐? 파시즘의 미학에서도, 파시즘의 예술 작품 속에서도 언제든지 민족 진리, 독일 인종의 진리가 나타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는 거죠. 특히 정치학자나 이제 사회학자들, 타마스 쉐안 같은 사람도 이제 상당히 그 하이데거 평생 연구하신 분인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제 보시죠. 진리는 예술 작품에서 일어난다. 알레테이아는 진리의 일어남이다. 사건이죠. 진리가 일어난다. 사건이다. 이런 관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적인 상응과 진리를 거절합니다. 아데크바치오라고 그러죠, 라틴 말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진리라고 하는 건 세 가지 차원에서 나타나죠. 하나는 테크네, 이건 뭐 기계 또는 예술입니다. 그 네 가지 원인에 따라 가지고 만들면, 우리 테크네라고 하는 뭐 장인들은 창조하잖아요. 그 자기가 원하는 그 방식대로 창조해서 유용성이 있어야 되고, 에피스테메네라고 하는 것은 사이언티픽, 자연과학적인 그 지식이니까.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과학적 지식을 상당히 옹호하죠. 에피스테메로. 오늘날 뭐 심지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그 양자역학이랄지 또는 근대 과학에 언제든지 그 과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그 무시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보다도 중요하게 본 거는 프로네시스죠. 이 도덕적 진리. 그러니까 항상 선한 삶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돼야 되는데, 하이데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적인 과학적인 상응과 진리를 이제 거절해 버립니다. 이거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바깥에 비가 온다. 그러면 밖에 비가 오는구나. 이건 서로 상응하잖아요. 나의 스테이먼트, 내가 말하는 것하고 바깥에 비가 온다면. 그런데 이제 하이데거는 이런 거 진리 아니다. 이렇게 봐버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항상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 진리는 선함, 미덕과 관련이 돼 있어요. 프로네시스라고 하는 지성적인, 이제 다시 말하면 지혜, 판단, 이해 능력. 여러분 제대로 내가 이성적으로 돼야 판단도 하고 이해도 하고 올바른 행동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이데거에게는 이런 존재 진리가 프로네시스, 선함과 인식론적인 판단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그런 말까지 합니다. 신전은 신의 임재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신 자체일 수가 있다. 신전이 신 자체다. 근데 과연 이게 맞는가? 예를 들어서 그리스 문화 종교적 삶에서 신전은 신의 거주지로 동일시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여신, 민주정의 여신 아테네가 아테나라고 하는 여신하고 더불어서 정치 발전이 된다. 이건 헤겔도 이런 면에서 이 국가의 신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국가의 절대 국가 어떤 신성의 절대 정신 영역에 이 국가의 삶이 들어간다. 그러나 이제 헤겔은 그거를 파시즘적으로 본 게 아니라 이 지틀히카이, 인륜성을 구현시키기 때문에 국가가 절대 정신 영역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상당히 도덕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헤겔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과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하이데거처럼 보았느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부동의 동자라고 하는 이 개념은 그리스 신들과는 다르죠. 올림푸스 신들하고는 달라요. 이 부동의 동자는 추상적인 신이 아니에요. 살아있고 선하고 그런 신이에요. 제일 원인으로서의 부동의 동자지만 이 신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나의 지성은 이 부동의 동자인 제일 원인의 신의 지성에 참여하기 때문에 항상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는 에피스테메, 과학적 지식하고 또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상응으로서 또는 일치로서의 진리하고 프로네시스라고 하는 중용의 삶, 도덕적인 공공선을 위한 선한 삶, 이거는 서로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진리 개념은 카타톤, 오르톤, 로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올바른 이성에 따라서 카타톤, 오르톤, 로곤. 어, 올바른 그 로고스, 이성의 능력에 따라서 나의 인식과 판단, 그리고 해석, 이해, 도덕적인 삶에서 진리가 출현한다. 그러니까 항상 선함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영역은 각각 다르죠. 테크네가 나타나는 영역이 다르고 예술과 기계를 만드는데, 또는 에피스테메가 나타나는 지식체계, 뭐 과학기술의 영역이랄지 이 영역하고 프로네시스가 나타나는 도덕적 형식, 삶의 형식들이 다 이렇게 구분들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분 짓는다. 각각의 영역에서 필요하고 서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조화로움을 이루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선한 삶이다. 이 목적론이죠. 이런 선한 삶의 목적론에 비춰서 만약에 테크네가 잘못 발전한다면 비판될 수 있고, 에피스테메가 잘못 발전된다면 언제든지 선한 삶의 관점에서 비판될 수 있고, 이런 내용을 이 장치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적 존재론적 틀에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함과 연관이 되니까 정치학의 토대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맥락에서
이 솔론 이후에 클레이스테스는 525년도에 집정관으로 선출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론의 개혁 정치를 진일보시키죠. 민회는 시민주권 대표로, 그리고 1인 1투표 시행을 하고, 제1계급은 집정관이고, 뭐 아레오파구스, 소위 이제 구집정관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만은 뭐 재판 담당을 했다고 그러죠. 은퇴를 해도. 집정관으로 은퇴를 하더라도 이제 아레오파고스, 그래서 특별히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레오파고스에서 이제 뭐 그 아주 역사적인 연설을 했다고 한다. 일종의 변명일 수도 있고, 거기서 이제 기원전 399년도에 소크라테스가 거기서 이제 변명을 하고 이제 사형을 당했으니까, 사실 소크라테스와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기서 나타나는 그 인문학적인 사유들, 뭐 상당히 그 중요한 내용들을 사도행전이 역사적인 그 하나의 증거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런 집정관들, 이 권한은 500인들로 된 평의회, 임기는 1년이고 단임으로 종결되었는데, 이 이유는 관료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임기가 3년씩 4년씩 가게 되면 관료주의가 출현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런 고전적인 민주정 속에서 관료제를 이제 막고, 그리고 민주정과 존재론, 그리고 비판적인 인식론, 이런 것들이 다시 말하면 이 하나의 시랍의 계몽의 기본적인 토대로 등장할 수 있다. 정치와 더불어. 물론 여기에는 10명의 군 지휘관, 뭐 제네랄이라 그래서 이 장군, 10명의 장군이 있었고, 이 장군들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 뭐 소포클레스도 이제 비극의 작가였던 사람도 이 군지휘관으로 선출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전체 데모스에서 각각 지역에 따른 그 데모스에서 직접 선출로 이제 해마다 임기는 1년씩. 그래서 독재를 방지하는 겁니다. 독재를 방지한다. 그런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맥락에서 플라톤의 이상국가를 엄청 공격했어요. 오히려 소크라테스의 사회계약론적인 개념 또는 의회민주주의의 혼합정, 이런 다시 말해 고전적 민주정 틀에서 이, 이 도시국가의 선한 삶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후 페리클레스의 민중 선동주의하고는 좀 상당히 각을 이제 달리하죠. 왜냐하면 그 민중선동주의 그 유산 때문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했기 때문에 민중선동주의는 절대 안 된다.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솔론과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면서 동시에 플라톤이 갖고 있는 공산주의 국가하고 상당히 위험하다. 그 뭐 페리클레스가 이야기하는 그런 민중선동주의하고 플라톤의 그런 공산주의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더 잘못될 수 있다. 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역사사회학을 연구하면서 다차적 근대성을 열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하이데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 경제, 그리고 기술 이해를 뭐 남용을 했다. 보통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철학이나 예술 철학 쪽에서는 또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회학이라고 하는 건 사실주의라고 하는 거를 그 빼놓지 않으니까, 물론 상상력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주의적으로 뭐가 실제로 일어났느냐, 사회 안에서 그거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하이데거가 1953년도 그 유명한 기술에 관한 문제 그 강연을 하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 문제는 이제 후기 하이데거의 이른바 핵심 문제고, 흔히 케아레라고 해서 전이 사유 자체가 좀 많이 이제 전환이 되었다. 특별히 이제 기술 문제가 등장하면서 이 케어레가 나타났다 그러지만 사실은 이 기술 문제 속에서 보면 이전 1935년도에 이 예술을 드러남의 진리, 알레테이아 진리로 봤던 그분의 여전히 그 연관성, 연속성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어떤 케레라고 하는 게 뭐 어떤 이전하고 달라진다기보다는 강조점들이 좀 달라지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1953년도는 나치 전력 때문에 하이데거는 강연이 금지가 되었고, 3년 후에 처음 이제 강연을 하면서 기술 문제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많은 하이데거 전문가들이 이제 주목을 하고, 하이데거뿐만 아니죠. 뭐 비판 이론 쪽에서 특별히 마르쿠제랄지 또는 사회학자들, 뭐 역사학자들 여전히 이제 그 기술 문제를 이제 그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이데거의 해석에 따르면 기술적인 것은 생산적인 기계도구다. 테크네죠, 이른바. 기술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테크놀로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기술 활동과 합리성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아리스토텔레스 개념이에요. 그 아리스토텔레스 테크네 기술 지식에 대한 판본인데 뭐 니코마코스 윤리 그 9장 3절 4절에 잘 나오죠. 그러니까 기술 지식을 통해서 인간은 사물을 생산하고 의미 있는 현존으로 드러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장인이 어떤 기계를 만든다 그러면 또는 어떤 뭐 예술가가 무엇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창조하는 거잖아요. 사물을 창조하는 거죠. 의미 있는 현존으로 창조하는 거죠. 그러나 에피스테메라고 하는 자연과학적 규칙은 창조하는 건 아니죠. 뭐 만약에 뭐 중력을 발견했다. 중력을 창조한 건 아니겠죠. 뉴턴이. 그러니까 에피스테메라고 하는 건 발견입니다. 양자역학도 자연의 세계에 발견하는 거지 자연의 세계를 창조하는 건 아니죠. 이제 이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스스로 출현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테크네라고 하는 건 창조하는 거니까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뭐 거기에는 기계도 들어갈 수 있고 도구도 들어갈 수 있고 예술 작품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테크네 안에 예술과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같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는 근데 이제 하이데거는 그리스의 테크네 개념을 아주 과도하게 강조하죠. 이게 근대과학 기술에서 실종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비판하니까. 그래서 바로 산업사회가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영적인 삶을 떨어뜨리고 신들이 떠나가고 물질 생산과 지배가 이제 일방적으로 등장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에피스테메를 하이데거처럼 자연과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 같이 폄하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나가는 거는 상당히 이제 하이데거가 시적인 것이 구원한다. 포이에시스. 기술 본질은 과학혁명 이전에 있었던 거다. 기술의 본질은. 어떤 면에서 하이데거는 근원학, 항상 근원, 본질로 가기 때문에 그걸 존재론적으로 카테고리칼 실존 범주로 만들기 때문에 실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론에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서 뭐가 나오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이 상당히 어렵죠. 그러나 고대 그리스의 사회라고 하는 게 이상주의적 사회도 아니고 엄청난 전쟁과 계급의 착취와 민중들의 폭동과 이런 것들로 얼룩져 있었던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 제대로 추계 시대를 기초로 한 사회 경제적 그 고대 그리스에 대한 전쟁에 대한 분석들이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은 마치 고대 그리스를 뭐 황금 시절처럼 이제 이상주의화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기술은 서구 문명의 운명이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을 이어하면서 출현했다. 이거는 고대 그리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건 지배의지다. 팽창적이고 모든 것을 유용성과 조작으로 환원시킨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대 과학의 기술은 존재망각의 원인이다. 여기 독특한 또 하이데거의 진단이 나오죠. 모든 건 다 존재망각이다. 라인강은 전력 사업을 위해서 몰아세워지고 착취된다. 뭐 게슈델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만은 라인강은 전력 사업을 위해 가지고 몰아세워지고 착취되고 하지만 헬덜린의 라인강에 대한 시와는 다르다. 뭐 이렇게 갖다 놓고 이 존재를 망각한 게 결국은 기술의 이제 근대 과학의 문제가 거기에 있다. 존재론적으로 이제 근대 과학의 문제를 이제 비판하는 거죠. 이런 이 몰아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 과학의 기술의 본질로서 이런 게슈텔, 착취의 몰아세움은 자연과 인간을 기술 목적을 위해 재고품 내지 부품으로 만들어 버리고 만다.
그래서 이 기술은 권력의지고 산업사회의 비인간적인 현실은 이 형언할 수 없는 존재, as gift. 독일말의 재미있는 표현이다. as 그것은 gift 준다. it gives 그 준다. 영어에는 there is인데 독일말에는 as gift. 어떤 at about something이 뭘 준다. 이 존재가 주는 거다. 이런 형언할 수 없는 as gift 존재에 의해서 구원되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존재론적으로 근대 과학의 문제, 기술의 문제를 이제 넘어서려고 하는데 과연 시적인 걸로 근대 과학 기술의 흑역사, 착취의 역사가 뭐 해결이 될까? 뭐 이런 질문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이데거의 알레테이아 진리 사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공공선과 선한 삶이 없어요, 여기는. 그리고 신중한 실천적인 지혜 풀어낼 수 있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인식론은 다 사라져버리죠. 이 도덕적인 삶과 중용과 정치. 이미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술을 통해서 이것이 착취도구로 간다는 걸 보고 있었지만 이 기계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공공선을 위해서 중용을 위해서 정치적인 선한 삶을 위해서 도시국가의 선한 삶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중요하게 본 사람이지 하이데거처럼 일반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다 환원시켜서 시적인 것이 구원한다 이렇게는 이제 보지 않았다. 인식과 과학적 방법은 삶을 배려하는 존재와 더불어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아리스토텔레스, 솔론,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랍의 계몽의 태도라고 하는 건 근대성, 서구 근대성의 계몽과는 좀 다릅니다. 존재론이 아니라 바른 이성의 사용에 기초한다. 카타톤, 오르톤, 로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성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거냐.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중용의 삶으로 배려할 거냐. 그러니까 이성의 사용과 존재는 하이데거처럼 이렇게 존재론적인 거, 존재자적인 거, 온톨로기슈, 온티슈 이렇게 이항의 대립으로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계몽 철학이 갖고 있는 하나의 소중한 이제 내용이다. 오늘날도 여전히 중요하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알레테이아 진리 사건은 스스로 드러난 밖에 없다. 그리고 무엇이 스스로 드러나느냐? 그건 뭐 정의할 수 없다. 규정될 수 없다. 현 존재를 밝히 열어주고 거기서 현 존재에게 어떤 뭐 트임과 여러 밝힘을 통해서 무엇이 현 존재에게 열어 밝혀주느냐? 그 존재와 시간에는 구체적인 그런 말은 없는 것 같고 이제 후기에 가게 되면 뭐 이제 뭐 파르메니데스의 뭐 계시랄지 이방 여신으로부터 받은 계시랄지 뭐 이렇게 이제 나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의 공공성과 선한 삶, 신성에 대한 관조적 참여는 실종된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지막에 가서 인간의 지성, 누스하고 신, 부동의 동자지만 여전히 살아있고 선한 신에 대한 관조적인 참여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텀업 상태죠. 인간의 존재는 참여한다. 신의 관조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동시에 이 신은 우리에게 어떤 그 잠재태에서 목적 왕성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우리에게 드러나올 수 있다. 이 탑다운 방식. 물론 이제 하이데거는 이 탑다운 방식은 알고 있지만 이 존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부분, 뭐 이 부분은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들어가죠. 근데 하이데거는 신비주의적인 냄새가 좀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마이스 데카르트의 겔라센하이트라고 하는 초연하게 내막혀서 살아간다. 그런 표현을 가져다가 사용하지만 하이데거는 또 신비주의는 일종의 형이상학의 하나의 반대급부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겔라센하이트를 가져다 놓고도 이 이른바 마이스 데카르트가 갖고 있는 나를 비움으로써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다시 내 영혼에 재탄생을 한다라고 하는 이 은총이죠. 이런 은총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이에요. 그런 면에서 하이데거를 우리가 글쎄 가톨릭 신학에서는 하이데거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데 오히려 그 하이데거 특별히 이 블랙노트랄지 이런 쪽을 보면 굉장히 기독교에는 반기독교적이에요. 오히려 영지주의에 더 가까운 그런 모습을 존재론적으로 이제 볼 수 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존재를 보호해주는 예술에서 구원이 출현한다. 예술이 과연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포이에시스, 시적인 것이 테크놀로지의 위협과 팽창을 막을 수 있다. 이제 과연 그러느냐? 이제 오늘 비판 이론가들은 상당히 이제 퀘스천을 하죠. 뭐 마르쿠제도 그렇고, 뭐 아도르노, 후르카이머도 그렇고, 그 문화가 다 산업이 되어 있는데, 그 컬처가 다 인두스트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 뭐 시를 쓰는 것도 뭐 중요하긴 하지만, 거의 다 자본주의화, 후기 자본주의 안에서 전부 다 이제 물화가 돼 버리는 상황에서 과연 시적인 것이 존재가 이 후기 자본주의의 이 어떤 물씬 숭배적인 이런 테크놀로지 사회, 기술 지배를 구원할 수 있겠나? 상당히 이제 퀘스천을 던지죠.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인 진료, 형성, 목적, 작용인 이 원인에 의해서 이제 중요하게 이제 하이데거도 수용은 하지만 이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특별히 이제 하이데거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가장 그 강렬하게 비판하는 것은 이 무엇인가를 드러나게 하는 로고스의 구조가 없다. 상당히 이제 그 날카로운 비판이죠. 아포판시스는 있다. 뭐 어떤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통해 가지고 담론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드러내게 하는 그런 아포판시스의 어떤 구조는 있는데 실존론적이고 해석학적인 스스로 드러나게 하는 어떤 존재 이런 구조가 없지 않느냐. 근데 이제 아까 뭐 쉐안도 그렇고 뭐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만 카타톤, 오르톤, 로곤 올바른 이성의 사용 이것이 진술, 소통, 해석 또는 정치적 소통에서 다 진리로 드러나게 하는 선한 삶으로 드러나게 하는 근원이고 이 카타톤, 오르톤, 로고는 바로 부동의 동자인 그 신에 참여하고 또 탑다운과 바텀업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무엇인가를 드러나게 하는 로고스의 구조가 없다. 이런 하이데거 비판이 과연 맞는가? 뭐 이런 질문은 이제 던질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하이데거는 또 플라톤의 심포지움에서 포이에시스를 또 끄집어내요. 또 자기식으로 해석합니다. 출현하게 한다는 의미다. 이게 바로 실존론적이고 해석학적인 의미에 좀 가깝다. 뭐를 진리로 출현하게 한다는 게 심포지움에서 말하는 포이에시스 개념이다. 그래서 여기서 좀 혼란들이 오는 거죠. 어느 쪽에서는 플라톤 국가론에서 엄청 플라톤의 진리 개념 비판하잖아요. 엄청 비판하다가 또 심포지움에서 포에시스를 갖다 놓고 이게 이른바 탈취와 모자이크 방식으로 해서 자기 존재론을 위해서 남용을 한다. 하이데거가. 이게 쉐안이 그런 맥락에서 이제 상당히 하이데거 전문가지만 아리스토텔레스 해석을 하이데거처럼 우리가 가져갈 수 없다. 이런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제 보죠. 자, 포에시스. 자연이 출현합니다. 피지스가. 뭐 나무가 성장하고 꽃봉오리에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사원인을 재구성한다.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적인 포이에시스 개념을 갖다 놓고 아리스토텔레스를 다시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음패에서 탈음패로 나타난다. 포이에시스는. 그래서 이게 계시다. 엔티베아르겐 한다. 뭐 이런 개념들. 그래서 알레테이아는 라틴어로 베리타스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진리는 바로 존재다. 이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게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라 포이에시스라고 하는 플라톤 개념을 갖다 놓고 이 자기의 존재 진리 사건으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알레테이아에 근거되고 이 사원인의 틀에서 파악되지만 이 테크네도 장인의 활동과 숙련된 기술뿐만 아니라 다 포에시스에 속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안 봤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포에시스로 전혀 보지 않았죠. 그렇게 보지 않았고 이 테크네와 에피스테메와 그리고 프로네시스 이 세 가지 각각 다른 삶의 영역에서 그리고 포에시스라고 하는 건 오히려 이 비국문학이랄지 미메시스랄지 이런 쪽으로 파악했지 이렇게 하이데거식으로는 좀 맞지 않는다. 물론 하이데거는 니코마코스 윤리에서 에피스테메와 테크네를 구분한 것을 보고
테크네는 알레테이하고 생산과 수단에 작용이 되고, 그리고 조작과는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 근대과학 기술에는 포에시스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맹공을 하는데,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의 테크네는 선한 삶을 위한 봉사로 파악을 했죠. 그리고 좀 더 이제 의문이 제시되는 거는 뭐 어떤 경우는 이 갈릴레이가 뭐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 양자역학은 뉴턴 데카르트 모델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도 설명되기 어렵죠. 특별히 분자생물학은 생의 원초적 형식의 네트워크를 말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생물학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은 헛소리예요. 헛소리고, 또 하이데거가 하이젠베르크하고 뭐 상당히 비판적인 논쟁을 하지만, 하이젠베르크에게 그 사람이 쓴 물리학과 철학에 보면 데카르트의 토대주의는 이미 끝나죠. 이런 양자역학 쪽에서 불확정성의 원리랄지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과연 양자의 세계에서 전자의 입자와 파동을 드러나게 하는 존재 사건이 뭐냐? 여기에 과연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의 포이에시스가, 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뭐 알레테이아나 플라톤의 포이에시스가 적용될 수 있느냐? 여기 과연 하이데거처럼 존재의 알레테이아가 있느냐? 그 전자가 입자로 나타나고 파동으로 나타나는 이런 어떤 상보성, 오히려 접근될 수 없는 물 자체의 세계가 출현한다. 이건 칸트죠, 칸트. 오히려 그래서 양자역학 하는 사람들이 칸트 쪽으로 이제 많이 접근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상당히 날카로운 이 과연 하이데거가 이 칸트에 대한 비판이 이제 바른 거냐, 뭐 이런 이제 논의들이 또 철학적으로 되기도 합니다만은, 한 가지 중요한 건 현대 물리학, 특별히 이제 과학 철학하는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으로 현대 물리학을 환원시킨다. 이거는 존재론적인 환상이다. 고대 그리스는 사회경제적인 영역에서 여전히 착취와 지배 시스템이 있었고, 민중 선동주의와 전쟁으로 특징이 되어 있었고, 하이데거가 그리는 사방세계 이런 거 없다. 고대 그리스에 이제 이런 혹독한 비판들이 이제 주어지죠. 이 자연과학에는 파라다임의 변화가 있습니다. 토마스 쿤이 뭐 유명한 말을 썼지만, 아까 쉐안도 이제 그 파라다임의 변화가 일종의 하이데거에게서 나타나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볼 거냐. 특별히 하이데거가 근대과학, 형이상학, 수학이라고 하는 그 논문을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의 기초에서 뉴턴의 물리학을 비판합니다. 그 플라톤을 인용하고, 모든 물체는 같으며 속도들은 특별하지 않다. 그러니까 근대 물리학이라고 하는 건 실험과 상상력의 투사를 통해서 고대 그리스적 사유를 해명한 것에 불과하다. 과연 이게 맞는가? 이미 근대 물리학에서 갈릴레이를 통해 가지고 이미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은 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는 기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유를 남겼습니다. 배짜는 도구가 만들어졌을 때 이거는 이제 노동을 해방시킨다. 이 도구가, 기술이 노동을 해방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기술 장인에게 도제랄지 견습공이랄지 이런 잘못된 어떤 사회 시스템에 이런 그 지배계급이라고 하는 건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도구가 노동을 해방시킴으로써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켜 나간다. 이 부분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상당히 중요하게 본 부분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키케로 시대의 그리스 출신이었던 시인 안티파터는 옥수수를 가는 물레방아를 상당히 칭송을 해요. 이 생산 기계류의 기본 양식인데, 이것이 결국은 여성의 노동 해방과 황금 시대를 회복하게 해주었다. 이거 사실은 이제 마르크스가 자본론 1권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하이데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아리스토텔레스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기술의 본질을 생산력의 중대와 해방의 차원에서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자연과학과 기술 합리성을 민주화시키고 사회화시켜서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 분배의 혜택으로 가져갈 것이냐. 뭐 이거는 이제 마르쿠제가 서 있는 입장이고, 1차원적인 인간에서 마르쿠제가 하이데거 기술 문제하고 대결을 하면서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기술 진보에는 긍정과 부정이 다 같이 담겨져 있다 이 말이죠. 뭐 기술 진보를 통해서 뭐 공해가 나타나고 자연이 파괴가 되는 부정이 있는가 하면, 뭐 의학의 발전이랄지 유전공학의 발전을 통해서 상당히 사람의 그 생명에, 그리고 살아가는 삶에 유용함과 혜택을 주는 건 사실이잖아요. 특별히 이제 하이데거가 하이젠베르크하고의 논쟁에서 거의 이제 매듭을 짓지 못했는데, 과연 하이데거가 하이젠베르크에 대한 비판이 옳으냐. 하이젠베르크는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자연 자체가 아니다. 오히려 자연의 복잡성이 과학자의 질문과 방법을 스스로 드러낸다. 그러니까 벌써 이건 과학의 실증주의, 과학의 수학화, 물론 수학이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만 수학이 자연을 전부 다 수학할 수 없다. 갈릴레이처럼. 오히려 과학적 실증주의를 넘어서 칸트와 하이젠베르크의 대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오히려 이 부분을 이야기한 사람은 막스 호르카이머예요. 이런 맥락에서 사실 과학과 종교, 비판 이론, 이런 대화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자는 자연의 생애 신비함을 언급하고, 오늘은 뭐 자연과학자들 뭐 대표적으로 다 그렇죠.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 자연은 더 이상 지배와 컨트롤의 대상이 아니다. 인간에게 새로운 대화와 존중을 이제 요구한다. 왜냐하면 이 자연의 세계 속에서 분자의 영역에서 새로운 생명체가 끊임없이 창발하잖아요. 이 종교적 자연주의라고 그러죠. 뭐 가장 대표적으로 슈토트 카프만 같은 사람들인데, 이미 종교 속에 새로운 생명들이 창조들이 된다. 뭐 이건 무슨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갖다 놓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거를. 자연의 생은 복잡성과 아름다움으로 채워져 있고 기계나 수학 공식으로는 재단될 수 없다. 근데 문제는 자연과학과 기술을 지배하는 정치 권력 방식과 여기에 조응하는 경제적인 이해관계, 사회 구성의 위계 질서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인에서 목적은 좋은 삶의 실현이죠. 선한 삶의 빛에서 기계의 남용이랄지 정치의 지배 방식이랄지 또는 탐욕 경제랄지 이런 것들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지고 있는 과학에 대한 이해는 뭐 다 제한성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이 테크네와 에피스테메와 프로네시스 이 세 가지가, 여전히 에피스테메라고 하는 건 자연과학의 발전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과학을 단순히 어떤 실증주의로 볼 수는 없다. 테크네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창조해내는 예술 작품이랄지 뭐 기계랄지 또는 에피스테메 자연과학의 발전, 그리고 프로네시스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선한 삶을 위해서 자연과학의 발전과 윤리와 종교의 만남이라고 하는 건 여전히 중요하다. 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근대 자연과학이랄지 양자역학의 발전을 그렇게 하이데거처럼 그 거기에는 포이에시스가 없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열어주는 사람이고, 이제 이런 맥락에서 보면 카톨릭 신학자들 가운데 이런 그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 이 두 축에서 제일 원인자로서 본래적인 원인자, 그리고 자연은 세컨더리 두 번째 원인자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런 자연과학하고 상당히 심도 있는 대화들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이 추계 시대와 계몽의 합리성,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하고 어떻게 연결들이 되는가. 특별히 뭐 하이데거는 뭐 그리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니체도 그렇고 우리가 서로 이제 언급을 하면서 역사 사회학적으로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